한강인식도하고 그 오륜행식도의 그 사파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강인식도는 사실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만은 조선 초기의 최고의 화가인 안견이 그렸고, 그다음에 오륜행식도는 이제 아마 그걸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이제 김홍도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두 그림을 비교해서 두 시대의 그 회화적 인식이 어떻게 다르고 또 두 화가가 지향하는 회화색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마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를 통해서 아마 당시에 유행한 화풍, 회화관, 상상력, 그리고 이제 어떤 중국 회화의 관계인데 그거 중국 회화 관계 또는 그 회화적 정서까지를 아마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회화적으로 한번 두 그림을 접근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상강식도하고 오륜행식도의 사파를 비교하는 작업은 아마 우리나라 화가를 한번 랭킹으로 얘기하면은 1위가 아마 김홍도 되고 2위가 아마 안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 2위의 그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행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세종 때의 회화, 그다음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정조 때의 회화에 비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상강식도 사파를 누가 그렸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이미 제가 이제 뭐 한 10여 년 전에 밝혔습니다만 동국 신속 상강식도 의계에 보면은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그 상강식도의 그림은 예로부터 서로 전하기를 그 안견의 필이라고 하였고, 속상강식도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기절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기절을 보면은 저기 옛 노인 사이에 전하는 말에 듣건데 그 세종 때에 간행된 상강식도는 당시의 묘필인 안견에게 전담시켜서 그리게 했다. 다시 말하면 상강식도 그림이 총 그 330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자 그림이 110점, 충신 110점, 연료 110점인데 그 330점을 모두 안견에게 그렸다. 안견에게 그렸다 해서 일단 하여튼 이 기록을 존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그 안견의 그림이라는 전제하에서 이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논문에서는 안견이 만약에 다 그랬으면 몇 달 정도 걸리냐 했더니 한 2개월 내지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사실은 이제 안견의 그림이라고는 지금 이제 우리 몽유도원도 한 점만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사실 산수화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강식도는 산수화뿐만 아니라 인물화, 뭐 건물을 그린 개화, 뭐 기물도 등 아마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몽유도원도 그림인 1447년의 그 작품보다는 13년 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양식으로 본 이제 상강식도하고 오륜식도 사파의 작자 문제인데, 상강식도에 보이는 그 안견의 화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상강식도의 이제 가장 최고 연구자인 우리 그 안희준 교수님께서는 그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제 이각파 약풍인 그 운두준, 이제 구름이 이제 뭉실 이렇게 피어오르는 듯한 이런 그림인데, 왼쪽은 상강식도고 오른쪽 그 몽유도원도고요. 오른쪽은 상강식도입니다만 그 상강식도의 그림의 요 장면이 바로 이제 그 안견, 다시 말하면 그 안견식 이각파 화풍으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르듯이 이렇게 뭉실뭉실 피어오르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다른 그림에서도 보면 그 몽유도원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산수화의 특징을 이 그림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강식도는 우리 이각파 화풍의 그 운두준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원법입니다. 우리가 삼원법을 몽유도원도를 우리가 삼원법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그 왼쪽에 현실 세계를 그린 평원법, 그다음 가운데에 어떤 고원법,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그 무릉도를 표현하는 심원법이 있는데, 그 이런 삼원법에 의해서 그 현실 세계에서 이상 세계로 가는 그런 도원의 꿈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유도원도서도 이 삼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현실 세계에서 그 도원의 세계에 가듯이 그 상강식도도 그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이런 안견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인 그 운두준과 삼원법을 우리가 이제 이 상강식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륜행식도입니다. 그 오륜행식도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797년에 이제 상강식도하고 이륜행식도를 합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거의 뭐 여기다 이의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김홍도가 그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심증입니다. 확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륜행실도에 표현된 나타난 어떤 그 김홍도의 양식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그림은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정조 때판이 아니라 이제 철종 때의 번각판입니다. 제가 좋은 사진을 이제 이거밖에 구하지 못해서 그런 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누베 포도라는 이 오른시대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왼쪽에 보여지는 김홍도의 그림에 보이는 이 나무 표현, 물 끝이 이렇게 오른 나무 표현이나 이런 가지 표현하고 비슷하고, 또 아울러서 또 김홍도 그림에 보이는 이 기역자 니은자로 오래되는 그 이른바 이제 절대준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제 여기에 그 오륜행식도에서도 나옵니다. 또한 이제 오륜행식도의 그림에 보면 과감하게 화면 가운데에 중심에 이런 나무가 이렇게 이제 솟아 올라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김홍도 그림에서도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맹종읍죽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여기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이제 한쪽은 이렇게 옆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위로 솟구치는 이런 그림도 우리가 김홍도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혁 고효도에서 우리 이른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하엽준이라 그러는데, 이 하엽준은 또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글이 영려 정절에 보면은 여기 그 논두렁 그림이 있는데, 이 논두렁 그림도 우리가 김홍도의 우리가 풍속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논두렁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벽에 보이는 요 그림도 우리가 김홍도가 우리가 즐겨 그리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의 표현, 또 아울러서 이런 또 건물의 표현 등등 해서 우리가 그 김홍도의 그 양식, 김홍도가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림이 바로 뭐냐면은 오륜행실도입니다. 그리고 또 워낙 또 정조가 김홍도를 가장 아꼈던 화가이기 때문에 또 김홍도가 이 일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상강행실도와 그 오륜행실도의 그 사파를 비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견과 그 김홍도 그림의 비교인데, 근데 사실은 그 안경 그림이 지금 한 점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상강식도는 330점의 안경 그림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안경 그림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홍도 그림도 김홍도 그림은 비교적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또 오륜행식도는 150점의 이제 김홍도 그림이 전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그림을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강식도하고 오륜행식도의 가장 큰 차이는 상강식도는 상당히 그 스토리텔링 위주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구성된 방식을 취하고 있고, 오륜행식도는 오히려 굉장히 회화적인 그림, 이미지 위주로 그 회화적 특색이 강하다는 점에 우선 그 특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강식도는 일종의 그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 옴니버스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 화폭에다가 여러 시간 또는 여러 장소에 일어나는 장면을 그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걸.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은 이제 그 이시동도법이라 하지만 저는 이제 다원적 구성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반면에 이제 그 정조 때 300년 뒤에 만들어진 정조 때의 오륜행식도는 그 한 화면에 한 장면을 배치하는 그 이론적 구성 방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문중 정성도는 이게 상강식도 중에서도 사실은 그 한 화폭에 한 장면만 그려진 거 있지만은 또 이 그림 서적 독행이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몇 장면인지 짐작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여기 그 서적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총 8장면의 그림이
구성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송나라 사람 서적이 3살 때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침마다 아버지를 찾으며 심히 서려한 장면이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장면으로는 어머니를 이제 지극한 효성으로 섬겨가지고 관과 띠를 갖춰서 아침 저녁으로 문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 때 이제 차마 어머니를 떠나지 못해서 어머니 함께 술에 실어 가는 장면. 그 다음에 과거 급제한 뒤 동령과 함께 그 어머니를 뵙고 백금을 주며 헌수를 하려나 사양하지 않고 받지 않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름이 돌석자라서 길에서 돌을 만나면 피하자고 밟지 않는 장면. 그 다음 어머니가 죽고 나서 비통하여 피를 토하고 3년 염려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한림학사 여진이 그 무덤을 지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래서 요걸 모두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원적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 상강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제 강혁 거효라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고 효자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상강시도하고 그다음에 오륜시도는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야기가 5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모를 얻고 피난을 가는 장면, 또 적군의 노모를 모시고 있으니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 또 노모에게 필요한 물건을 넉넉히 대는 장면, 그 상복을 벗지 않고 노모의 무덤을 지키자 군수가 이를 벗으라고 하는 장면, 또 노모에 탄 수레가 흔들릴까봐 우마를 사용하자고 직접 끄는 장면. 그래서 이런 5가지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상강시도에는, 이 상강시도는 사실은 또 이게 세종판이 아니고 이제 성종의 그 번각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5가지 장면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다만 이제 그 오륜행실도에서는 딱 한 장면, 그 노모가 이제 그 살려달라고, 노모가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 도적에게 애원하는 장면 하나로 이렇게 요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이죠. 이렇게 5가지 장면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강시도는 굉장히 그 스토리텔링적인 그런 어떤 짜임새 있는 어떤 그 구성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그 오륜행실도는 하나의 장면으로 굉장히 회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씨 애결하는 그 스토리는 또 어떻게 표현됐는지, 다시 말하면 그 4장면, 상강시도는 4장면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륜행실도는 그 중에서 그 수레에서 그 목을 메어 죽는 요 한 장면으로 그 요약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조씨의 그 애겨 장면은 이렇게 그 건물과 구름으로 해서 여기, 그리고 또 여기는 이런 조그만 이런 벽, 그래서 하나, 둘, 셋, 4장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장면, 다시 말하면 수레에서 그 목을 메어 죽은 장면 요 하나만 그 오륜행실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씨 애곡, 이것도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다 이제 하여튼 우리가 그 연료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을 이제 잃어버리는데 그 부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들이 이제 노리는 건데, 이제 그 부인은 이제 대개 뭡니까? 지여미는 결국은 자결 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입니다. 대개 같은 스토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이 씨가 이제 감옥에서 두 아들을 어루만지고 결국은 여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씨가 시부모를 잘 섬기고 두 아들과 함께 가시덤불에 숨는데, 이거는 이제 도적이 이 씨를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려니까 이제 숨은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을 죽이겠다고 도적이 이제 막 위협을 하니까 이 씨가 결국은 나오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 아들을 어루만지면서 울다가 감옥에서 목을 메고 죽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그 4장면이 이 구름과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그 산으로 이렇게 이제 구획이 돼 있고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걸 한 장면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목을 매달아 죽는 장면, 그리고 또 이 뒤 주변에 보면은 두 아들이 만류하는 장면인데, 사실 스토리상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앞에 보였던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장면으로 요약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감옥이 우리가 이게 원형으로 된 요게 감옥입니다. 요 감옥을 이 원형으로 표현하고 위에 또 이 그림을 드리워서 해화적인 어떤 멋을 낸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처해도인데, 미처해도는 지금 여기 그 판목이 우리 여기 고파나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도미처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왕으로 변신해 보내가지고 도미처를 궁궐에 오게 하고 왕이 도미처를 겁탈하려고 하니까 도미처는 핑계를 대고 종을 대신 들여다보내고 또 그 죄로 도미의 눈을 빼고 배를 태워 보내니까 또 다시 왕이 도미처를 겁박하고 또 도망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홀로 배 타고 천성도에 가서 천성도에서 이제 도미를 만나고 풀뿌리를 캐먹다가 고구려로 가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스토리가 이제 이 한 장면에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상강실도고 아까 맨 마지막에 그 천성도에서 도미를 만나는 장면, 그 풀뿌리를 캐먹는 장면이 요 한 화면에 있는 게 이게 오륜행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륜행실도의 이 장면이 이제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고파나 박물관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르의 변화인데 그 지금 보신 것처럼 상하시도는 이제 한 화면에 이제 여러 장면을 조합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인물화가 중심인데 또 상강시도 경우는 그 한 화면에다가 한 장면을 넣다 보니까 배경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배경이 산수를 집어넣으면 산수인물화, 거기다가 건물을 집으면 뭐 개화 등해서 이런 장르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백 포호도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그 이 네 장면 중에서 이 청색 표시를 한 요 장면은 이제 오륜행실도에는 요 장면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범이 잡아먹자 이제 네가 이제 그 범 앞에서 내 아버지를 해쳤으니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하면서 엎드려 있는 범을 도끼로 내려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상강시도인데 하나, 둘, 셋, 네 장면이 있습니다. 네 장면을 그 중에서도 이게 도끼로 그 범을 죽이는 요 장면 하나를 표현했는데 이 주변에 보면은 이거 완전히 산수화죠. 김홍도의 어떤 전형적인 요 장면을 가지고 김홍도의 어떤 그 상수화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 누백의 얘기는 사실은 또 경기도 화성시에 보면 그 비각도 있고 그 우리나라의 그 효자나 연례 얘기는 사실은 그 찾아보면 그 현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청풍에서도 이 도적이 제나라로 이제 도적을 데려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정부란 부인이 이제 청풍령에서 절벽 아래 떨어져 죽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연례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 이렇게 여러 장면으로 구성된 거는 요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정부가 여기에 이제 그 떨어져 죽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변에 이제 높은 절벽을 김홍도풍의 산수화로 그렸고 또 거기에다가 여기에 또 건물까지 곁들여서 어떤 그 회화적인 운치를 높인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합 선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스토리로 이루어진 건데 거기에 세 번째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술을 마시고 목을 메어 죽은 요 장면 요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연려 얘기입니다만 여러 얘기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스토리입니다만 여기 딱 하나 여기 목을 매서 죽는 장면을 여기다가 딱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그 연려 얘기가 아니고 참 저기 그 충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나머지의 거의 화면에 그 4분의 3은 바로 그 유합이 묻혀 있는 그 절의 어떤 표현.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 탑도 표현되어 있고 또 유합이 머물렀던 그 집도 표현되어 있는데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유합과 관련된 이러한 그 배경, 그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그 죽음을 표현한 아주 그 어두운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 그림을 보면 전혀 그 어두운 그 구석이 안 보이는 밝고 명랑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김홍도 그림에 보면 또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정과 운치 있는 배경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왕상의 그 부빙 얘기인데 여기도 보면은 외양간을 여기 청소하고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고 참새가 날아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안고 울고 또 이게 슬퍼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요새 이제 여러분 어디입니까? 저기 울산 계모 그리고 또 어디 계모가 있죠? 요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제 계모 이야기입니다. 그래 계모가 7곡 계모인가요?
예, 하여튼 그래서 주로 이제 경상도 지역에 이제 계모가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여기 계모가 하여튼 이게 그 식현대도 이게 겨울철에 이 얼음을 깨고 그 물고기를 잡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과연 그 오르내식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가운데서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는 요 장면, 요 장면만을 우리가 이제 그 중심으로 삼고 여기에 외양권을 고친 거는 그냥 배경에 소를 그렸어요. 외양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참새를 잡는 장면은 위에 외양간 위에 이 참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장면으로 굉장히 아주 그냥 서정적인 이런 배경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오른쪽에는 또 김몽도식이 어떤 그 뭡니까 이런 절벽을 이렇게 이제 두어서 굉장히 그 회화적인 완성도를 높인 이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종읍중도 크게 보면 이제 두 얘기입니다. 맹종이 대나무 숲에서 슬 피우니까 죽순이 몇 줄기 나오는 거 하고 또 그 죽순으로 국을 끓여서 어머니에게 드린서 병이 나은 장면. 그래서 상강이식도 보면은 어머니에게 그 죽을 끓여 주는 장면, 그 다음에 대나무 속의 숲에서 그 우는 장면인데 여기는 대나무 숲에서 우는 장면만 그렸고 여기 보면 대나무 가지가 여기에 보면 굉장히 아주 운치 있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보고 또 주변에는 또 이러한 그 계곡이 이런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공간까지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그 회화적으로 오히려 스토리보다는 뭡니까? 그 회화적인 이미지에 더 치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종 마탁도 여기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장면 중에서 예종이 동탁을 찾아가 울며 빌자 군사들이 칼로 위협하는 장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런 장면을 바로 이렇게 위협하는 장면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선 지금 뭐 칼로 위협을 하고 목숨이 오고 가지만은 마당에는 그 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김몽도는 이렇게 그 어두운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그 밝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 정조가 이제 이거를 그리는 목적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화성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왕권 요새 여러분이 그 영린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린 워낙 이제 그 정조가 부임할 때부터 그 뭡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이런 그 노론 측에 의해서 노론에 의해 가지고 항상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조가 필사적으로 그 한 정책이 왕권 강화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이제 화성인데 그 화성을 또 그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 명분으로 그 효라는 걸 내세웠고 또 그 효라는 거로 이런 옳은 행시도를 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조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뭐 그 상강식도를 만들 때처럼 그렇게 뭐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이 태평성대다라는 거를 어떤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이렇게 밝고 명랑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측면이 있고 이미 300 몇 년 전부터 상강식도 속상강식도 이륜행식도 해가지고 이미 그 교육을 백성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기억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또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런 이제 학이 요런 데 이제 표현된 겁니다. 김몽도 그림에 여기에 보시면은 예. 그리고 또 이제 여백의 미를 살린 감각적인 구성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회화적으로 굉장히 더 이렇게 회화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하고 두 그림 비교하면은 여기에 거의 이제 4분의 3 정도의 그 우리가 이건 화성하고 또 비슷해요. 이 화성을 그린 건데 화성을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백과 하늘을 표현한 밤하늘을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얼마나 그 회화적인 공간감을 중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 그림을 표현한 데 있어서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이렇게 여백을 두고 이렇게 운치 있게 표현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태평성대를 얘기했는데 그 증거로 저는 뭐냐면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가난한 집인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 다시 말하면 상강일 때는 이 스토리에 충실을 해가지고 가난한 집으로 표현했지만 오르내실 때는 굉장히 부유한 집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황양선침이라는 그 효자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아버지를 위해서 여름에는 베개와 자리에 부채질을 하고 그다음 요 장면입니다. 또 겨울에는 이부자리를 먼저 들어가서 따스하게 하는 그런 그 효자 이야기인데 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강식도의 이 건물을 보면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으로 해서 굉장히 가난하지만 오르내시도는 이거는 완전히 궁궐을 방불케 하는 귀하집이고 또 정원도 보면은 굉장히 비싼 이런 그 괴석이라든가 또 정원에 여기 보면 오동나무, 대나무 해서 이런 거기다가 또 학까지 이렇게 논일고 해서 이렇게 운치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이런 왜 이렇게 더 가난한 살림살이를 왜 이렇게 부유하게 표현했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조가 어떤 그 태평성대를 과시하게 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그림에서도 보면 이렇게 가난한 집이 이렇게 궁궐로, 대궐 같은 집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집이 이렇게 여기 심지어는 뭐까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정자까지 갖추는 이런 집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홍도 그림에서는 또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효화 표시에 보면은 물에 빠진 아버지 시신을 찾아서 강가로 다니며 울부짖는 모습인데 오른쪽이 오른행시도고 왼쪽이 상강행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장면의 스토리를 조합을 한 건데 자세히 표현하면 오른행시도의 김홍도의 그림은 그 물결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안견의 그림은 굉장히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 형식화돼서 이렇게 패턴화돼서 물결 표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녀의 그 슬픈 표현은 오히려 김홍도보다 그 안견이 더 슬픔이 더 이렇게 짙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에 이제 그 바위에 표현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면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요 장면이 이제 이렇게 한 장면으로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표현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그 성에서 이렇게 죽는 장면도 실제 성을 그려버렸어요. 성을 그렸는데 이것도 거의 그 수원 화성과 비슷한 그런 그림입니다만 그 밑에서 이게 죽음으로 표현을 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게 수원 화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정몽주 얘기도 한번 보시면은 정몽주가 이제 선주교에서 죽은 장면입니다. 이게 선주교입니다. 근데 선주교가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은 다리 위에 그 천판의 부자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은 여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안견이 이 선주교를 보지 않고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모자 표현들, 가세 표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김시습 초상입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그 옷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김홍도 그림도 보면 김홍도 그림은 모자가 그 당시 그림 모자가 아니고 이거는 또 그 정조 때의 이런 모자로 표현했고, 근데 김홍도도 마찬가지로 그 안견처럼 뭡니까? 이렇게 그려야 될 거를 이렇게 그려야 될 거를 이렇게 그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을 안 가보고 그림을 보고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급히 왔는데 이제 맺은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회화를 그 회화사 쪽으로 얘기할 땐 지금까지 미술사학자들은 중국 회화의 기준이 이각화, 마파 같은 중국 회화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건 분명히 시대 양식을 분별할 때는 중요한 특징에 틀림없지만 과연 이것이 이제 당시 회화의 본령인가 하는 제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강행시들을 분석한 뒤부터는 안견 회화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양한 공간 구성의 묘미입니다. 또 한정된 공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합하다 보니 허튼 공간이 없이 장식적인 구름, 산세, 건물 등에 구획된 이런 여러 공간들을 긴밀하게 짜인 어떤 구성의 조화, 아름다움. 이것이 아마 이제 상하시도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것은 아마 다른 어떤 그 부분적인 특색보다 중요한 특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목과 볼록, 곡선과 직선 등 다양한 공간들이 이 퍼즐을 맞추듯 정교하게 짜맞춰진 특색은 그 몽유도 온도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특징입니다. 또 오른행실도에서 보여진 김홍도의 회화의 특색은 이거는 저는 그 서정적인 사실주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실주의 합봉은 사실은 김홍도뿐만 아니라 그 정조 때의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김홍도만의 특색을 찾는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그 사실적인 묘사에 서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서를 곁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창출한 이미지는 밝고 명랑하고 명랑해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행실도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죽음을 만납니다. 특히 연려제는 다 이거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장면을 가능하면 좀 밝고 이런 서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나갔는데, 다시 말하면 죽음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한쪽에는 학이 논일고 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제 그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